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지난 몇 달간 캡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신명나는 공격 축구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이 얼마나 축구라는 스포츠를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줬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9번 공격수로 쓰고 또 최근에 다시 윙포워드로 이동시킨 뒤에는 프리롤을 맡기면서 전성시대를 열어주고 있어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시그니처는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측면 수비수를 미드필더로 끌어당겨 활용하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의 창시자이자 선구자는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풀백을 중앙 미드필더로 활용했던 것과 달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풀백을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스트라이커로까지 끌어올리는 기발한 전술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뿐만 아니라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스널, 리버풀, 맨시티, 토트넘 등 대부분의 상위권 팀들이 이 인버티드 풀백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특집 분석 기사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인버티드 풀백이 하나의 트렌드이자 널리 통용되는 대중화 과정까지 진행 중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BBC는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과르디올라 감독을 만나 원조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약한 독일 축구 레전드 필립 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주요 팀들의 인버티드 풀백 운영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준TV에서는 세계적인 축구 전술 분석 매체 토털 풋볼 애널리시스가 유료 독점 칼럼으로 분석한 인버티드 풀백 전술 작동 방식도 풀버전 해석본을 준비했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에 대한 전술적인 궁금증을 해소드릴 수 있는 BBC와 토털 풋볼 애널리시스의 컬럼 풀버전으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볼루션 오브 어 풀백, 풀백의 진화, 필립 람이 어떻게 포지션이 변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풀백은 지난 10년 동안 축구계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포지션입니다. 역사적으로 풀백은 백포라인의 가장 넓은 포지션에 배치되어 상대 윙어와 1대1 수비 대결에서 강하고 또 자신의 윙어에게 오버래핑 공격 지원을 제공하는 업앤다운 유형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자기 진영에서 빌드업 플레이를 펼치면서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파이널 서드 지역의 공격 패턴에 기여하는 풀백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 스톤스, 올렉산드르 진첸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등 풀백의 역할은 게리 네빌과 애슐리 콜이 측면을 책임지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전 독일 대표 선수이자 바이에른 뮌헨의 풀백이었던 필립 람은 2013년 당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트렌드를 개척할 때 최초의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독일 대표팀에서 월드컵 우승을 포함해 21개의 주요 트로피를 거머쥔 필립 람이 현대 풀백의 부상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은 팀이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감독이 풀백의 포지션을 바꿔 미드필더의 일부로 중앙에서 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페인 출신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 트렌드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필립 람을 라이트백에서 미드필더로 포지션 변경을 시켰고 중앙에서 뛰는 것에 능숙하게 적응한 람을 아예 미드필더 역할로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람이 설명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 포지션 풀백이 훨씬 다르게 해석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수비적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포워드 플레이에서는 터치라인에서 방향을 잡고 크로스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같은 코치들의 영향으로 이 포지션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풀백의 역할은 이제 더 다양해졌고 팀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풀백의 역할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비할 때는 상대에게 공간을 최대한 적게 내주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점유하는 것이죠. 공격할 때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펩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는 빌드업 중에 미드필드 라인에 추가 인원을 투입해 상대보다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풀백을 안쪽으로 이동시키면 4-3-3에서 3명의 미드필드가 3-2-2-3과 유사한 형태의 4인 미드필더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포지션은 비슷하지만 감독들은 각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버티드 풀백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진첸코를 수비형 미드필더 옆의 왼쪽 풀백으로 배치해서 이 선수의 뛰어난 무게감과 정확성을 갖춘 패스를 활용해서 짧은
라인을 돌파하는 패스를 통해 파이널 서드까지 공을 운반할 수 있게 합니다. 진첸코는 지난 2022-2023 시즌의 경우 프리미어리그 27경기에 출전해서 아스널 선수 중에 가장 많은 64회의 패스, 아스널 선수 중에 상대 진영에서 가장 많은 38회의 패스를 냈고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가장 많은 26회의 패스를 했으며 90분당 터치 횟수도 92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첸코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는 최고의 선수이며 아르테타 감독에게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르테타 감독도 스페인 출신 감독입니다. 스페인은 축구 전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스페인은 30년 동안 같은 축구를 해왔죠. 그들은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코치들은 이 철학을 이해하고 선수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결과 선수들은 이를 통해 혜택을 받고 진첸코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도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석 코치로서 맨시티에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고 이제는 아스널에서 자신만의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과르디올라의 영향, 바르셀로나의 영향,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포지션 플레이 축구의 선구자로서 축구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게 스페인에서만 온 것은 아니죠. 위르겐 클롭 감독의 리버풀도 인버티드 풀백을 잘 쓰고 있는데요. 클롭 감독은 지난 시즌이었죠. 4월에 아스널과 2대2로 비겼을 때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라이트백 포지션에서 아예 미드필더로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아놀드의 포지션 변경 의도는 진첸코의 변경 의도 사례와는 조금 다른데요. 클롭 감독의 목표는 창의적인 패스를 주로 하는 아놀드를 더 중앙 지역에 배치해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롱패스를 구사할 수 있는 각도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놀드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다르윈 누네스나 모하메드 살라 같은 빠른 공격수에게 긴 패스를 연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 어떤 프리미어리그 팀들보다도 상대의 오프사이드를 많이 유발하는 높은 수비 라인을 구축한 아스톤 필라를 안필드에서 3대0으로 이길 때 이 아놀드의 인버티드 풀백이 잘 작동을 한 것이죠. 현재 알렉산더 아놀드는 리버풀의 부주장을 맡고 있는데 람은 아놀드의 포지션 변화가 아놀드 본인에게 큰 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드필더 중앙에 있다면 경기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양쪽 풀백을 다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이 전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 전술의 목적은 상대 풀백이 압박을 해올 때 양쪽 윙백을 안쪽으로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윙어들에게 패스라인을 열어주는 것.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풀백이나 상대 윙어들이 안쪽으로 당겨오고 사이드 공간이 비게 만들고 거기로 바로 패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인버티드 풀백은 수비형 미드필더, 주로 토트넘에서는 비수마인데요. 이 선수에게 상대 2선 압박을 뚫을 수 있는 짧은 패스 옵션을 제공해줍니다.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옆쪽으로 사이드에 풀백이 같이 들어와주니까 압박이 분산되고 코스가 늘어나는 겁니다. 미드필드에서 이러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토트넘은 더 많이 공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평균 점유율이 59%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콘테 감독 시절 3-4-3 윙백을 터치라인에 고정시키고 역습 축구를 하던 지난 시즌 50%로 프리미어리그 9위에 그쳤던 당시의 수치에 비해서 크게 상승된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버티드 풀백을 둘 다 쓰는 것은 물론이고 더 높은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인버티드 풀백을 조금 더 발전시켰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죠. 인버티드 풀백 전술에서 종종 간과되는 측면은 수비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력인데요. 소유권의 시퀀스가 무너지고 또 상대팀이 공을 되찾았을 때는 풀백이 더 넓은 중앙 공간까지 수비를 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위험한 상대의 역습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정신적인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경기 상황과 공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하죠. 이러한 예측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측하고 멈추고 다시 예측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얼마나 빨리 본능적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수준에서는 실제로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왼쪽 수비수로 뛰다가 오른쪽 수비수로 뛴 케이스죠.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행동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경기 정보도 확실히 제가 가지고 있었죠. 적어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제 역할에 대해서 그런 점을 인정해줬습니다. 본인은 애초에 사이드를 오갔던 멀티 풀백이었으니까 인버티드 풀백을 맡게 됐을 때도 빠르게 적응을 했는데 이 역할을 하려면 정말 생각의 속도와 판단의 속도와 인지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센터백 중에 한 명인 마누엘 아칸지나 존 스톤스를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있는데요. 이 전술은 풀백을 인버티드 시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센터백이 수비와 빌드업 단계 사이에서 위치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센터백은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풀백은 올라가고 옆으로까지 와야 되니까요. 또한 공을 빼앗겼을 때 중앙을 통한 역습을 막기 위해 센터백이 더 자연스럽게 수비하는 선수를 남겨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풀백을 보조적인 역할로만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엘리트 팀들은 풀백을 중심으로 전술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톤스는 잘해주고 있지만 아칸지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갔을 때의 연계력이나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인버티드 풀백이 전진 센터백보다는 좋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토털 풋볼 애널리시스는 몇 년 전에 정립한 컬럼이긴 한데 과르디올라 감독의 인버티드 풀백이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한 컬럼을 독점적으로 유료로 제공한 바가 있는데요. 이 내용 전체를 해석해 드리면서 인버티드 풀백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넓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은 축구계에서 상당히 최근의 혁신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휘봉을 잡으면서 인버티드 풀백에 대한 이해와 그 우수성이 완전히 드러났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첫 시즌에 필립 람의 인상적인 기술적 능력과 그가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비드 알라바 역시 기술적으로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에 부임했을 때 이전에 파비안 델프라든지 또 카일 워커, 올렉산드르 진첸코 같은 선수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장이 큰 선수들을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하는 것은 미드필드를 장악하고 중앙 지역을 점령하는 포지션 플레이의 핵심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이 분석에서 공격팀은 4-3-3으로 플레이하는 것으로 설정해놨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개념을 적용할 때 주로 사용했던 전술이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의 선구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술 이론에 초점을 맞춘 이번 분석에서 인버티드 풀백의 장단점을 살펴볼 텐데요. 또 이 분석을 통해서 공격과 수비 단계의 영향력과 그 안에서 사용되는 전술을 세밀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방에서의 빌드업 국면입니다. 4-3-3을 사용하는 팀의 경우 포메이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빌드업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풀백 또는 윙백의 인버팅 가능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골킥을 하는 상황에서는 볼이 거의 확실하게 센터백에게 짧게 연결되는데요. 이는 윙백이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프레스 강도에 따라서 가능한 유일한 패스 옵션은 즉각적인 마커가 없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풀백에게 패스하는 것뿐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풀백이 사이드라인, 터치라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밀집도를 유지하기 위해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후속 패스 옵션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패스가 정확하고 공이 빠르게 컨트롤돼야 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소유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풀백의 인버티드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넓은 채널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풀백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빌드업 단계에서 골문 가까운 곳에서 턴오버, 공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수비 커버리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즉 상대의 전방 압박에 대처하기 위한 빌드업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본질적으로 빌드업 단계의 주요 목표는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상대 진영에서는 수적 우위와 포지션 우위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깊은 열망은 자유로운 선수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백스리는 자신이 위치한 수평선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명 또는 더블 피봇에는 어느 정도의 위치 인식이 필요하지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떨어지거나 또 형성할 때 비슷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이제 풀백의 인버티드 움직임이 3백을 통한 공의 진행 메커니즘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픽 예시에서는 소유권을 가진 팀이 4-3-3을 사용하는 반면 수비팀은 4-2-3-1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포지셔닝과 조율된 압박은 공격진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요. 두 윙어가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패스라인을 차단할 수 있죠. 또 10번이 6번인 피보테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깔끔한 볼의 흐름을 도울 수 있는 뚜렷한 옵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축구는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일관되게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응하고 공의 진행을 돕기 위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풀백의 인버팅이 다음과 같이 이제 상대의 수비 형태를 교란하고 균형을 깰 수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이러한 동작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풀백의 비정상적인 포지셔닝으로 상대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대의 10번이 6번을 압박하고 7번과 11번이 센터백을 압박할 때 풀백이 이제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서 10번, 11번 빨간 선수 사이에 들어와서 공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압박에 혼란을 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언급한 압박 구조에서 풀백은 윙어의 커버 그림자에 위치하는데 이 또한 이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이미지에서 풀백이 인버팅하는 장면이 있죠. 실제 인버팅 동작은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사이에 확실한 패스라인을 커버하는 윙어의 시야 뒤쪽 사각지대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포메이션의 매치업은 미드필드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대 미드필더는 더 공격적인 선수를 놓칠까 두렵기 때문에 압박하기 위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6번 선수는 8번을 막고 있어야 되는데 2번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2번을 막기 위해 움직이면 8번이 비게 되고 또 3번은 7번을 막고 있잖아요.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보시면 즉 결국 풀백이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한 명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다른 포메이션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가치가 있는데요. 먼저 4-3-3에 대한 실용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2-3-1과 달리 10번 미드필더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는 인버티드 풀백이 공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됩니다. 파란색 중앙 미드필더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마크맨을 고정시켜두고 상대의 6번이 자유롭게 전진할 수 있고 보조 10번이 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과거 리버풀에서 파비뉴가 가끔씩 했던 플레이입니다. 지금 파란색 팀이 10번 미드필더, 전형적인 공격 미드필더가 없는 상태니까 이 자리가 비어있는데 이게 또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성격수는 10번이 없을 때 피보트의 움직임을 더 경계해야 하지만 상대의 최전방 3명의 역할은 4-2-3-1과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진의 핵심 원칙이 동일하게 유지되는데요. 상대팀의 빨간색 윙어 11번의 곡선으로 압박하는 상황. 이 압박은 비어있는 공간, 피보테 공간으로 인버티드를 유도할 수 있어요. 피보테가 일시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마커를 끌어들일 수 있고 풀백에게 더 많은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역시나 이제 2번이 안으로 들어와서 공을 받을 때 프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인버티드 풀백은 뒤에 배우에 3명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드필드 구성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앙 미드필드가 2명뿐인 3-4-3은 4-3-3에 비해 풀백이 인버티드로 움직이는 전술을 펼치기에는 완벽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4-3-3과 비교했을 때 이 포메이션의 유일한 변화는 피보테가 센터백으로 내려온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결과 중앙 지역의 존재감이 더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라이프치히 시절 나겔스만 감독이 활용했던 3-4-2-1이나 3-4-1-2 같은 경우에는 풀백의 인버팅이 현명한 전략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앙 지역의 점유가 치열해지지만 전통적으로 풀백이 활동하는 넓은 채널을 완전히 비워두기 때문인데요. 왼쪽의 이미지에서 포워드와 미드필더 사이에 많은 공간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는 풀백이 인버티드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허용해줄 수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풀백이 이동 중에도 공을 받기 위해 혹은 이동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3-4-2를 사용하는 오른쪽 이미지와 대조해 보십시오. 상대가 3백일 때 더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패스는 바깥으로 나가서 여유 공간을 활용하게 되고요. 인버티드 풀백의 전체 목적은 압박을 우회하고 중앙에서 발생한 상황적인 우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식을 정용하고 여전히 고전적인 볼 전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가 3백을 쓰면 미드필드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인버티드 풀백을 가동하기에 더욱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입니다. 공격 국면을 보겠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은 다른 공격 포지션에 있는 팀 동료들의 기술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면 윙어들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드리블에 능한 선수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르로이 사네 같은 과거에 맨시티에서 뛰었을 때 얘기인데요. 전통적인 윙어들처럼 발이 강한 쪽에 플레이할 때 이 공간이 더욱더 유용해집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이 자신의 혁신을 공식화하고 상세히 설명했던 책 펩 컨피덴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에른 시절에 하피냐와 알라바는 더 이상 풀백이 아니라 미드필더로 합류했다. 원칙적으로 그들은 안쪽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암시하는 두 가지는 중앙 지역의 통제력과 우위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윙어들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사이드는 아예 윙어에게 맡기고 풀백은 안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영역으로 뛴다는 것이죠. 이 이미지는 풀백이 안쪽으로 배치된 넓은 공격 구조를 보여줍니다. 공격 라인 사이에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과 함께 풀백이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또한 상대 윙어와 풀백은 과부하가 걸려요. 많은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공격하는 인버티드 풀백은 1대1 상황이 될 수 있는 윙어에게 패스하거나 혹은 왼쪽 센터백이 이 풀백을 가로질러서 바로 8번 미드필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를 압박해야 하는 위험한 위치에서 스트라이커에게 바로 슬라이드 패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어요. 이 그래픽을 보시면 파란색 2번이 공을 잡고 있잖아요. 8번에게 줄 수 있고 8번이 바로 9번에게 공을 줄 때 공간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잠재적인 공격 기회는 모두 인버티드 풀백의 포지셔닝에서 비롯됩니다.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풀백은 팀 동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삼각형, 트라이앵글과 오버래핑을 형성해서 상대가 콤팩트한 수비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공격수에게 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맨시티와 토트넘의 과거 경기인데요. 맨시티가 두 번째 골을 넣는 장면이에요. 사이드 와이드 채널에서 3대2 토트넘 선수들이 2명, 맨시티 선수가 3명이 된 상태인데요. 오른쪽 윙어가 베르나르도 실바고 오른쪽 풀백 카일 워커가 안쪽으로 인버티드로 들어와 있고 케빈 더브라이너가 높은 곳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실바가 워커에게 대각선 패스를 줬을 때 에릭센이 워커를 압박하기 위해 올라오고 다시 워커가 실바에게 공을 주는데 실바를 데니 로즈가 압박하러 나오자 순간적으로 더브라이너가 자유로워지잖아요. 수적 우위, 워커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 더브라이너를 완전히 빠뜨릴 수밖에 없어도 로즈가 공을 뺏기 위해 실바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바는 더브라이너에게 패스하고 더브라이너가 노마크 상황에서 아구에로에게 패스해서 아구에로가 골을 넣은 장면입니다. 이 골은 워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움직임 덕분에 나올 수 있었다. 만약 워커와 실바가 같이 사이드라인에 있었다면 에릭센이 두 명의 패스 루트를 다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기 때문에 풀백은 원래 해당 포지션에게 기대하는 오버래핑보다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언더래핑 하는 데 더 적합해집니다. 윙어가 터치라인을 밟고
경기를 하면 상대 풀백을 끌어당겨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틈을 만들고 인버티드 풀백이 그 사이로 달려들어서 크로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삼각형의 개념에 따라서 이러한 러닝 움직임은 마크하는 선수를 끌어당기면서 8번 미드필더가 오히려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자유롭게 크로스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토트넘에서 메디슨이 하는 역할과 비슷한 거예요. 풀백이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중앙 미드필더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역습 상황에서의 수비라든지 공격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8번 선수와 풀백 선수의 로테이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수비 국면도 중요하죠. 인버티드 풀백은 기본 포지션이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비수로서 가장 먼저 수비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합한 위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인버티드 풀백의 주된 수비 책임이 역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팀이 더 쉽게 수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습 상황 수비가 역할의 핵심 요소죠. 턴오버, 공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카운터 프레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상대 지형에서 바로 뺏을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역습 상황 수비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2-3, 밑에가 2명, 앞에 3명인 형태인데요. 공격과 수비가 5대5로 나뉘어 있는 것이죠. 전방 압박 5명이 하고 배우 커버 5명이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센터백과 피보테가 사이드 공간을 허용하니까 역습에 노출되고 고립되어 있는 대신에 풀백은 인버티드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이드는 비워놓은 거죠. 이는 풀백 선수들이 동료와 더 가깝게 촘촘한 수비 조직을 구축해서 상대가 침투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이드는 허용했지만 그쪽으로 공이 가기 전에 잘라낼 수 있게 중앙에서 차단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 동작으로 인해 사이드 공간이 활성되니까 윙어가 사이드 수비까지 커버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전방 수비가 더욱더 중요해진 거죠.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수비 포지셔닝과 지능이 뛰어나야 됩니다. 워커와 같은 최고의 선수라도 뒷공간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조직적인 수비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이 사진이 과거 맨시티와 맨유의 경기 예시인데 로드리가 전방 압박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워커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사이드에 애쉬포드가 비어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 못 자르면 뒷공간이 빵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술 분석을 통해서 인버티드 풀백이 공을 소유했을 때 못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전술은 분명히 위험한 전술이지만 올바른 조건에서 실행을 한다면 매우 수익성이 높고 수적 우위와 지배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또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술입니다. 다만 풀백에게 요구되는 복잡한 특성과 아주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 때문에 자주 볼 수 없는 개념이다. 모든 팀들이 다 할 수 없다. 높은 수준의 규율과 훈련 완성도와 선수들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걸 맨시티가 보여주면서 최고가 됐고 이제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2024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버티드 풀백 전술과 새로운 공격적인 축구가 어느 정도 완성도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캡틴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도전의 모든 이야기 새해에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